네,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의 범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에서도 가해자들 중 일부가 형사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져서 다시 이 촉법소년 제도 개정에 대한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죠. 이 논란의 중심에는 소년법이 있는데요.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 과연 필요한 것인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지난 3월 말에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18세를 대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익산에서 N번방이랑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있었는데 가해자가 이제 용의자가 13세 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잘 알지 못했던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촉법소년 하는데 이게 뭔가요? 예, 일단 형사처벌 내지는 이제 보호관찰 같은 걸 다 이제 합친 개념을 이제 형사제재라고 하는데 형사제재가 가능한 연령이 현행법상으로는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범죄를 범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제 보호처분밖에 부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범죄 행위를 한 소년이라도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소년을 특별히 지칭을 해서 이제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14세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13세면은 보호처분만 대상이 된다. 그렇죠. 약간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법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신체 발육이 워낙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인 못지않은 그런 이제 신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게 과연 이게 정의로운 그런 우리 사회의 운영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촉법소년 그러면 뭐 형사 미성년자 뭐 이런 또 용어들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 지금 이제 촉법소년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19세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로 오게 되면 이게 14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뭐 절도라든지 이런 뭐 주거 침입이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 실제로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방화,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13세의 이 소년의 경우에는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소년은 송치처분이죠.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게 가장 긴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14세가 넘게 되면 실제로는 뭐 징역이 5년, 7년, 8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아주 불균형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법에서 어쨌든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당초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처벌을 안 되도록 해놓은 거죠? 성인과 달리 소년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도 다시 반성하고 교화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절대 포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호의 송치가 되게 되면 대개 이제 1개월, 6개월, 또 길어야 이제 2년 정도가 되는데 나와서 그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다시 또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성범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과연 이게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만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해자와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죠.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평생의 그 고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그 소년 보호라는 이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이제 심각한 고민 필요하고요. 또 그 고민을 한 끝에 변화가 필요하면 저는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어쨌든 소년원에서 출소를 하거나 소년 교도소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돌보고 함께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바는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 기가 막히게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좀 보다 보면 거의 사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내몰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그와 같은 어떤 내가 윤리의식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형성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내몰리다가 전혀 자기 의식도 없이 뭐 마치 그냥 어떤 게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충동적이고 집단적인 이런 형성을 띠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뭐 어떤 경우는 뭐 호기심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당연히 그 어떤 개정이나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과연 그만큼 예방을 충분히 해줬느냐, 또 그만한 환경을 마련해 줬느냐, 또 주변에서 그러한 보호 자원들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섰느냐. 요즘 코로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해버렸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 나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걸 느끼는 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했으면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각자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법무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예전부터 형사처벌되는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21대 국회 협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추진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3세로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찬반 같은 것이 여기 있을까요? 13세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그렇게 과연 어떤 형벌을 주고 그리고 엄벌을 줘서 그 아이한테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느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의무교육 제도잖아요. 그러면은 한창 그 의무교육 제도라고 하는 건 그 시기에 국가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연령만을 낮추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과연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요즘에 사실 그 너무나 이제 흉폭해지는 그런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사실 온 국민들이 정말 국민청원 그 조회수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조사를 보니까 뭐 리얼미터 조사를 제가 어디서 찾아봤더니 사실 62.6%가 일단 그 처벌 강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뜻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1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조금 개정을 해서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폐지는 아닙니다. 네, 일단 예. 국민 정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우리가 이제 법 개정의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그 13세 미만의 범죄 행위는 모두 다 처벌하자라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흔히들 성인이 범하더라도 이제 이건 흉악 범죄다라고 하는 이런 범죄에 제한이 되고요. 결국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고, 또 하나가 연령이 이제
실제로 한 살을 낮추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12세로 낮추자라는 실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13세로 하느냐? 이게 전체 10세부터 14세 미만의 그 범죄 행위를 한 소년을 보면 거의 13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가장 많은 나이고, 그리고 중범죄자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연령 조정을 통해서 이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확보하자라는 게 이 법 개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범죄율은 높겠죠. 뭐 예. 13세보다는 14세가 높고 14세보다 예. 15세가 높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관장님 혹시 직접 생활하시면서 이 친구는 13세지만 정말 형사처벌에서 교도소에 보냈어야지 더 나았을 것이다. 또는 이 친구는 14세 이상이지만 참 보호 처분으로 하기를 참 잘했다.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느끼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후자의 경우를 네. 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믿어줘서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경우,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듬어 주어서 좋아진 경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0세를 산다고 할 때 이제 13살이면 13%밖에는 채우지 못했는데 과연 그가 성년만큼의 판단력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회적 책임이나 가정의 책임을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자존감도 충분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13세 쪽이 집중돼 있다라면 사실은 13세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연구와 여러 가지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지금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양형만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겠느냐?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금 많은 형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나이를 낮추면은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역시 전문 또 학자이시니까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증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인데요. 우리 이제 근대 형사사법의 이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벌 자체를 인도주의화하는데 그 처벌의 수위를 많이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신체형을 부과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범죄율은 계속 낮아집니다. 그 결국은 인류의 발전은 형벌의 인도와 맞물려 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형벌이 과연 효과가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는 소년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형벌을 과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그 소년들이 이 법의 준엄함, 우리 질서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방치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분명히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대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짧은 기간이나마 그 효과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바로 이제 그 소년법원으로 가다가 결국은 가서 강의 좀 듣고 시간 때우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처벌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소년들이 형사처벌은 두려워하고 또 보호처분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가서 수업 듣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전제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소년들이 그렇게 좀 형사처벌은 무겁게 여기고 보호처분은 가볍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줄어드는 또는 자제하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낙인 효과로 인해서 빨리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층도 또 있죠. 예.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차피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랄지 다시 그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사회나 국가나 보호자원들이 좀 해줘야 할 몫으로 두더라도 이 가해자가 다시 원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면 한 번쯤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형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합당한 만큼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끝난 뒤에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회복시켜 놔야지 자꾸 어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청소년이 늘어나 버리면 전체 사회 구조상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뭐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과연 형사사법 시스템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 범죄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에 일본 고베에서 그 14세의 중학생이 한 3개월 이내에 4명의 아이들을 연쇄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마지막 그 피해자는 자기 동생의 친구였는데 살해를 하고 그 머리를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에 그 교문에다 겁니다. 일본 사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체포되기 전에 신문사에 자기와 관련된 글을 보냅니다. 아주 장문이었는데요. 그 내용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이렇게 만든 의무교육과 그리고 의무교육을 만들어낸 이 사회에 대한 복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을 투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교육제도, 그리고 상당히 이제 엄하고 권위적인 가정, 그리고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탄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범죄를 만들게 된 거죠. 형사사법 시스템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가 만든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처벌 가능 연령을 뭐 1살 낮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관장님도 뭐 현장에서 보시면서 우리 현행 제도에 좀 미흡한 점 느끼시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보호관찰 청소년이 50% 정도 된답니다. 재학생 비율이.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보호관찰 청소년 비율이 50% 정도 된다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전담 경찰은 있는데 전담 보호관찰관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조가 되고 인력 확보가 된다라면 거기도 이렇게 좀 같이 봐준다라면 훨씬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13세 나이 이런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 봐주면
많이 좀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촉법소년제도 뭐뭐다 이렇게 한 줄 평만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겠습니다. 촉법제도는 저는 바람이 아니라 햇볕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정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제 지금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또 내려놓고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촉법소년제도 그래도 처벌보다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 개선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촉법 소년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꾸짖고 이해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달라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세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저 역시 반성하고 더 모자란 부분은 없는가를 챙기고 싶습니다만 또 우리 학부모님들, 보호자님 또는 조력자님들에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디자이너가 돼서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 믿고 설계해 주다 보면 분명히 아이들은 바뀐다. 그래서 저는 최선은 예방이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처음에 화두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소외된 소년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로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지속해온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와 점검, 또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